문재인 케어, 뭐 우버, 뭐 또 지소미아, 뭐 등 외교 안보 사안들과 체제 뭐 등등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짧은 시간에 이런 것도 경제 현안이구나, 이런 것도 경제 현안이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들게 만들어 이제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의응답을 갖다가 이렇게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뭐 하나만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경제 자해를 넘어서 경제 자살 수준의 어떤 정책들을 무수히 많이 이제 이렇게 저질렀는데 의외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별로 안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비하면은. 그런데 이제 비로소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게 좀 더 가파르게 꺾였거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그 30대들은 지지율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소득 분위별로 보면은 소득 상층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면 호남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자, 뭐 호남은 빼놓고요. 소득 상층의 지지율이 높고 30대와 40대, 지금은 30대가 홀로 남았는데 이 지지율이 높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수한 경제 실정과 폭정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지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청중으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 정치나 뭐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30, 40대가 다른 나라의 30, 40대하고는 아주 특이하다는 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나라에서 40대가 되면 소위 이제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하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을 거느려보고 애들 교육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그러면 이제 세상의 이치를 좀 이해하게 되고 이상만 가지고 되는 사탕발림성 이상주의가 가지고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우치는 나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함부로 흔들지도 않는 불혹의 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40대가 20대 때 뭘 겪었냐면 IMF 외환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대학을 졸업했는데 기업들은 고용을 안 해주고 그래서 취업을 못하고 전전했고 일부는 학업을 포기하고 군대를 갔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뭐 이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그거는 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잘못됐고 재벌들이 과도한 부도 쓰고 탐욕을 하다가 이런 나라가 됐다. 그래서 되게 반체제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의 정치 그 지지율에는 이번 정부는 탄핵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큰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탄핵 과정에 보수를 악마화했고 또 자기들이 그때 선동에 속았든 뭐 어떻게 됐든 촛불을 들고 이 정부를 세운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강장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정부가 잘못해도 자기가 잘못된 정부를 뽑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마어마한 그냥 이놈도 나쁘고 이놈도 나쁜데 누가 덜 나쁜 놈 뽑을까라고 평상적인 투표를 했다면 지금 금방 이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는데 문재인은 선이고 박근혜는 악이다 이러면서 몇 달을 싸워가지고 세운 정부이기 때문에 지지를 잘 철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이해서 거꾸로 그들을 설득하는데 훨씬 전부 다른 때보다 치열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갖고 있습니다. 그 고소득층의 지지가 높다라고 하는 걸 뭐 소득층별로 나온 여론조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졸의 지지율이 아닌 층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고소득층이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정확한지는 제가 아니 소득 할 때 소득 분위별로 또 이렇게 여론조사를 샘플링을 해서 하긴 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여론조사에는 사실 나와는 있습니다. 그것도. 근데 지금 이번 정부가 쓴 정책을 보면 피해자는 사실 다 저소득층입니다. 네. 현재 저소득층이고요. 지금 30대에서 정규직이나 공기업에 들어갔던 직원들은 여직원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젊은 친구들은 정말 퇴근 빨라졌어요. 월급은 하나도 안 줄고 퇴근 빨라지고 잔업도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살기 좋아졌다고 그러는 친구 많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려주면요, 우리나라의 소득 높은 집안이 월급을 많이 받는 데서 소득이 높은 게 아니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에 일하는 사람이 많은 집안이 그 집안의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소득이 높은 거지 1인당 높은. 그러니까 최저임금 올려주면 소득이 높은 집안에 여러 명이 일하니까 그 집안에 여러 명이 소득이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에는 일하는 사람이 적고 고소득층에는 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제도가 잘못되고 소득 확대로 나타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그냥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그런 거죠. 지금 30대 정규직하고 있는 사람들 혜택 받았고, 최저임금도 그쪽으로 돈이 많이 갔고,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어려운 세월이, 저는 원래 그래서 이 정부가 내년,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제 빚으로 하고, 이 박근혜 정부가 뭘 했냐면요, 세금을 많이 올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튼튼하니까 이 세금을 해놓은 곡간을 지금 문정부가 마구 헐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정에 비해서 어려움이 아직 덜 닥친 경우였는데, 그 곡간이 이제 비어지기 시작하는 게 내년 예산부터 65조 국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또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해외로 지금 공장 옮기는데, 최저임금이고 52시간 됐다고 해서 바로 오늘 공장 못 옮깁니다. 그 준비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려요, 해외로 옮기려면. 그래서 저는 이제 2020년부터 탈한국의 어려움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2020년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총선 전에 결과가 나와야 민심이 질반할 텐데 2020년 후반에 나타나면 어떡할까 뭐 그런 걱정을 했는데, 조국 사태를 보고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기회에서 좀 이해를 하면 이 경제 어려움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한 1, 2년의 리드 타임이 있다, 지연 타임이 있어서 2020년에는 훨씬 어려울 거다, 이걸 좀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받는데 먼저 지금 질문 신청자가 있거든요. 자, 질문은 짧고 간명하게 하시죠.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경제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이해 잘했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일자리,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일자리 문제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에서 지금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 그 제조업이 지금 한 일자리 보면 한 20%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조금 약간 그 팩트 자체에 좀 놀랬고요. 전 그보다 더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 방향이 4차 산업하고 가고 서비스 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으로 또 우리나라가 성장한 나라고 해서 그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20%에 대한 부분도 좀 놀랬지만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제조업이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이유가 저는 이제 노조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임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바깥으로 많이 나간 면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조업보다는 제조업이 20%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을 그거는 거기서 더 이상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여전히 4차 산업이나 세부적으로 가야만 되는 건지, 저는 이제 제조업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제조업이 아니면 서비스업이나 이게 양자택일의 문제는 전혀 안 돼. 제가 이제 일자리 비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훌륭한 제조업이 없으면 서비스업도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없으면 거기다 대출해줄 금융회사도 없잖아요. 삼성전자가 없으면 거기 가서 컨설팅해줄 회사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큰 제조업들은 계속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고, 제조업이 그런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을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적으로 대척점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은 제조업이 강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때 서비스업도 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단 제조업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20% 되는 게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미국의 2배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 일자리가. 미국이 반등해서 한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제조업이 산업의 대부분인 것처럼 생각했던
90년 돼도 우리 그 제조업의 일자리 비중은 34% 정도였어요. 그래서 30%에서 20%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산업이 고도화되면, 그전에는 뭐냐면 제조업 중에서 봉제 공장, 와이셔츠 공장, 신발 공장 이러면 저 개성공단에 있는 것 같죠. 매출은 얼마 안 되는데 5,000명씩 고용하고 10,000명씩 고용하고 그런 산업이 있으면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보면 다 로봇가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인건비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여기 다 그 갤럭시 폰 쓰고 계신 분 많을 텐데 1년에 2억 5천만 개를 만들어서 파는데 국내의 갤럭시 폰 제조 인력은 2,800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베트남의 하노이 공장에 19만 명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조업을 포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조업이 계속 있어야 제조업의 일자리는 줄어도 그게 돈을 많이 벌어오고 그게 서비스 산업으로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애플 컴퓨터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그 제조 R&D하고 소프트웨어 만들고 마케팅은 다 미국에서 하지만 제조는 다 중국에서 하잖아요. 이게 글로벌 제조업의 현실이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는 이제 망하는 건 잘 보입니다. 조선업이 20만 명 고용하다가 지금 한 11만 명에서 12만 명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도 정부가 막 보조금 줘서 아직도 좀비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그 고용도 많이 있는 처지입니다. 그 구조조정하면 더 줄겠죠. 그런데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새로운 제조업이 계속 늘어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나라 화장품에서 고용 별로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지 회사들, 요새 배터리 만드는 회사들이요. 삼성, SDI나 LG가 중국하고 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전지 회사입니다. 그리고 로봇 회사도 많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도 전에 같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큰 과거형 제조업은 일자리가 주는데 반면에 이 신생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그 삼성 바이오 같은 거죠. 의료 바이오 시밀러 만드는 회사들, 이런 의료산업, 의료기기, 정밀기기, 그 다음에 로봇 이런 쪽에서는 고용이 7%에서 한 11%로 계속 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마구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신진대사를 이뤄야 살아나는 거지, 우리가 한번 했던, 우리가 지금 백날 노력해도 봉제산업 신발 가게는 데려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잘 만드는 조선을 우리가 가져왔던 거를 중국이 가져가는 거를 우리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중국이 못 만드는 플랜트선을 만들고 LPG선, LNG 고부가 가치로 만들지만 벌크선 대량 숫자로 만들던 일자리는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흘러가야 되는 거고, 그들이 못 만드는 첨단 산업이 계속 만들어지게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 정부가 역사에 큰 제약을 지었다는 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IMF 때 기업들이 구조조정해가지고 2009년까지는 제조업 전체 일자리가 줄어왔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서부터 탄핵까지는 한 3%씩 늘었어요. 제조업 일자리가 서서히 반등하고 있었어요. 그 반등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제조업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열심히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2017년, 18년, 19년까지 조사할 때마다 전기보다 10만 개씩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냐? 이번 정부가 최저임금 올리고 52시간제 해놓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새로 생기는 기업들도 해외로 나가야 돼요. 더 한심한 건 이런 겁니다. 52시간제로 해놓으니까 소프트웨어나 게임 회사 직원들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면 안 돼요. 게임을 언제 출시하고 납품을 회사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 큰 기업의 전산 시스템을 납품하려면요, 그전 있던 시스템을 중단하고 새 시스템을 놓으려면 아무 때나 설치하는 게 아니다. 구정 때, 추석 때, 이때 맞춰서 해야 돼요. 그걸 소비자들이 안 쓸 때 3일 만에 갈아치워야 되거든요. 근데 늦어지면 밤새 오래서 해야 되는데 52시간은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냐면 국내 일자리를 줄이고 인도에다가 개발본부를 만들어서 인도 사람이 다 해놓으면 마지막 설치만 한국에 와서 하겠다. 이래가지고 좋은 일자리가 인도, 중국으로 지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 구조조정 때문에 일자리 없다라는 게 저 아빠 쪽 지금 얘기하는데 그 단국대 최백은 교수가 막 그런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아닙니다. 2009년서까지만 그랬고 2009년에서 2016년까지는 제조업 일자리가 새로운 신흥 제조업에서 늘어나고 있었는데 17년부터